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좀 뿌리기 애매한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그 프로폴리스를 저 입 안쪽에다가 흘려놓고 왔는데 쓰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네, 옛날에는 입병이 잘 안 났는데 작년부턴가 이렇게 입병이 자주 나네. 예. 자, 어서오세요. 억수로 받는 방송 1위 감사합니다.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2124분이 하셨군요.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지금 합쳐갖고 몇 명이야?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2577명 중에 2130이야? 2500 넘는 것 같은데 지금? 1700하고 1700하고 900이면 2600 넘는 것 같은데 500명이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이거지? 해보자는 건가? 그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아까 녹방에서 업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업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 세월호가 대통령이랑 뭔 상관이야? 네가 니네 엄마랑 무슨 관계냐? 똑같은 얘기죠? 예. 자, 또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게 또 망치부인의 특징이잖아. 세월호와 박근혜 관계가 뭘까요? 예.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화물이 제대로 고정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안 그럼 만약에 선장이 출항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장들이 전부 다 이게 배가 출발해도 된다라고 확인되면 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야. 그거 알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것보다 먼저 원래 우리나라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2013년 8월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6개월 만에 그 규정을 없앴어.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갖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왜 그랬냐? 선장에게 불필요한 점검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였대. 개소리죠. 그 선장들이 가령 이제 세월호 사건 전날, 오하마나오 선장은 정규직이었고, 그 정규직 선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철근을 과적해서 실어달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장들이 거부하면,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를 빨리 지어가지고, 주민들 내쫓아야 되는데, 속도가 늦어지니까, 오하마나오 선장은 거절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호 이준석은 거절하지 못했잖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까라면 까는 거죠. 그리고 거절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그게 철근 400톤 이상 실렸대. 원래 철근이 거기 1000몇백 톤 실렸고 그중에 400톤 정도가 그 과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은 뭘 했느냐? 세월호하고 이명박이 무슨 죄냐 이러는데 이명박은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인 여객선이 운항을 할 때 배가 만들어져서 20년까지만 검사 없이 운항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고 25년까지만, 그러니까 5년까지만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없앴어? 이명박이 없앴어. 제대로 정밀 검사 안 받고도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그 유병언니가 그 썩은 배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 폐선되기로 한 배를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죽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성급이 뭐냐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그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운항되는 모든 배들을 운항 허가를 내주는 거야. 한국성급이. 근데 그 한국성급이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이 세월호가 잘못 고쳐져 있는데 그냥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성급에서 허가해 준 놈들 그 대가리들까지 다 잘라야 돼.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래서 한국성급,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유도한 거야. 뭐 고의로 유도한 건 아니지만 발생하도록 방치한 혹은 유도한 거죠.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민간인 여객선을 사오도록 허락한 이명박, 그 배에다가 제대로 안전점검도 안 하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출발하도록 허용한 박근혜, 일단 배가 잘못 고쳐져서 기우뚱거리는 배를 운항 허가해준 놈들,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세월호가 침몰되자마자 막 배들이 달려오잖아. 뭐 크레인이 오고 있다. 그 크레인의 목적은 인명구조용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형 선박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에 대한 조항이 없어. 구조에 대한 조항이 없이 구호야. 그 구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주가 한 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그 인양권을 맡기면, 그래서 그 배를 인양하는 거, 그 인양하는 비용이 몇천억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배 인양 회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런 선박 구호법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선주연합에서, 즉 배 주인들이 뇌물을 주고 뇌물처럼 해외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그 여행을 9번인가 갔다 온 인간도 있어. 그래갖고 최고급 호화 해외여행을 시켜주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법, 인양 목적의 그 배를 법을 만들도록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죠. 결국 그리고 그 크레인들이 그 당시에도 다 재벌들 거였잖아. 재벌들의 크레인들이 막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선주들이야. 이 선주 연합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뭘 했냐면 매달 원래 민간인 여객선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배 이상이 없는지 매달 정기 점검을 받기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야. 전문 그런 구조를 구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매달 거기서 점검받은 것처럼 가짜로 서류 작성해가지고 내면서 운행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엊그저께 사고가 났어요. 경기도 동탄에서 그 무슨 쇼핑몰에 화재가 났는 거야. 쇼핑몰에 화재가 나갖고 4명이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꽤 큰 쇼핑몰이었다며, 이 쇼핑몰의 관리회사가 괜히 쓸데없이 비상벨을 울릴까봐 비상벨을 꺼놨다는 거. 주상복합 건물. 큰일 날 뻔한 사건이죠. 예. 비상벨을 꺼놓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도 그 관리회사에서 하지 않았어. 일반 거기 이용자가, 일반 시민이 신고해갖고 119가 왔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소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주상복합 건물이 뭘 받았냐? 소방점검 1등을 했다는 거야. 지금 소방점검 1등 했다. 요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높은 그 건물에서 사람 여러 죽을 수 있었던 사건이야.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만한 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월호를 겪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은 변화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소방안전점검 이런 건 박근혜가 책임지는 거예요. 행정 문제야. 행정부가 담당하는 게 그게 소방안전, 국민안전, 치안안전, 그리고 치안유지, 소방안전 이게 다 행정부 책임이에요. 예.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들어보고 합시다. Ready for Batman. 광고가 지나가고 내가 그게 6일이었지. 6일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난 토요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죠. 66층. 메타폴리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점포 철거 작업자 2명을 비롯해서 4명이 숨졌고요.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사이 이런 초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긴 있는 건지 참 의아해집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우선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 한 분이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연결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스프링클러도 꺼놨대요. 네. 예. 네요. 지금도 빈소에 계시는 거지요? 네네. 아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터뷰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동생분,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그날 평소에 이용하던 두피 관리실에 가셨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다고요? 네.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예. 이제 두피 관리실에 가야겠다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간 거죠. 근데 불이 나고 참 어떻게 대피할 길도 없이 변을 당하신 겁니까? 이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어요? 제가 그날 4일날 낮에 12시 좀 넘어서 올케가 전화 와서 누구 아빠가 사고가 나서 심정지가 됐대요.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도 인사를 잘하고 우리 애 지한테 조카되죠. 예. 애 컴퓨터를 1시간이나 같이 잘 고쳐주고 정말 건강하고 그랬던 애기 때문에 첫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다가 그날은 보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제가 울기만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있고 올케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안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말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경보음이나 뭐 이런 사이렌 소리 이런 것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냄새가 매캐한 게 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복도 맞은편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6명이서 그 위에 조금 높게 있는 작은 창 하나를 예. 6명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이제 그렇게 작은 창이었는데 왜 위쪽에 환기만 될 정도, 얼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6명이서 이제 막 그게 들어오니까 정말 이제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남동생의 이제 손이랑 얼굴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 등이 다 벗겨졌고 뭐 피멍이 들어가지고 서럽더라고요. 이제 주먹으로도 막 내리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깨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6명 중에 뭐 여자도 있고 해서 남동생이 좀 힘도 세고 하니까 지가 나오려고 했으면 먼저 나왔을 텐데 제일 끝에 2명, 3명 남았을 때까지 보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좀 먼저 나오지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황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얘를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얘가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고. 네. 동생분이 의인이셨네요. 창문 깨고 다른 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있다가 변을 당한. 아까 그러셨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마냥 울고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다 전해 들으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제일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남의 일 같거든요. 뉴스 들으면 또 이러네. 또 뭐 전에 뭐 그 시랜드 뭐 화재 뭐 사건이 있었는데도 또 이러네 하고 아유 혀를 차고 그냥 말거든요. 예. 많은데 이게 정말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뉴스에 나와도 첫 줄 한 줄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언니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심정지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떻게 좋은 의사님도 찾아보겠지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뉴스에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부모님 가슴을 터지게 하고 우리 올케를 정말 같이 따라 죽고 싶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가족 일이고 그다음에 내 자식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그 높은 곳에 있는 민선 그 장님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우리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고 무슨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고 하지만 그냥 다시 또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막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하고 화재 경보도 작동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소방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답니다. 잘한다고 수상했대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수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데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근데 또 동생네 생각하면 지금 또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거 어떻게 보상이나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서 예. 그 화재 보험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8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인터넷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올케가 몸도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4시에 들어올게 하고 손을 들고 웃고 나간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사고를 당한 피해 누님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이 돼서 이 사고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의 심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음성 변조, 익명으로 연결을 했고요. 도대체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더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초고층 빌딩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점포를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어느 건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중에 불이 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화재로 커진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고? 실제로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 키즈 카페를 갔다 오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유언시설 점검 때문에 그 키즈 카페를 직접 갔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짚어왔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분을 만나서도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렸고, 또 이제 같이 나갔던 공무원분들이랑 체크를 했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이제 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사고를 접한 이후에 이제 이 철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영업을 계속 못하게 돼서 다른 용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던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화재 같은 경우에 뭐 초고층에
연결돼 있는 이런 이제 이 복합시설에 이제 한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초고층의 어떤 위험성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네.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죠. 그 얘기부터 네. 해보죠. 어떤 건물에서 한 점포가 뭔가 수리하고 공사합니다. 네. 이럴 경우, 건물 전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줄 네. 압니다만, 건물 전체 중에 한 점포, 한 일부분이 공사할 때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중에 일부 공간을 공사하게 되는 경우에 예. 대부분 특별한 뭐 구체적인 화재 안전 규정은 따로 없고요. 없어요. 아마 이제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뭐 이런 이 정도의 의무는 있지만 이것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나와서 감독하고 뭐 이런 것도 없죠. 예, 그런 것도 원래는 이제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소규모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66층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창문을,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그걸 통과한 분들은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50층, 60층에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예.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초고층 건축물 높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다, 위험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한 30개 초고층 건물이 만약에 100층이라면 30개 층마다 한 개 층 정도는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1층으로 다 도망을 가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가장 가까운 대피층으로 일단 대피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하게 피난용 승강기라는 것들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피난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초고층 건물 자체의 모든 어떤 설비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홈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지어지고 설계될 때는 이런 규정에 맞게 됐다 하더라도 예.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 잘 문도 잘 안 열리고 이를테면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막혀 있다든지 그렇죠. 또 문이 잠겨 있다든지 또 이런 뭐 소방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경우에는 예. 이러한 공간들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지어지고 잘 관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이번 그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소방 경진 대회인가 거기에서 수상을 했대요, 이 건물이. 실은. 예,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경진대회에서 예. 이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 물론 현장에 나와서 실사도 합니다만, 실사를 할 당시에는 또 건물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해놓겠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드리고, 예. 또 운영 시에는 또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를테면은 한두 번의 이런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고시원 같은 곳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걱정이 됐다. 고시원에서도 화재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전준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그때만 난리법석 떨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대비책들 꼼꼼하게 좀 세워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해져? 내가 볼 때 이제 지금 이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소방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지금 얘기한 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고층 건물들 보면 전부 주상복합이야. 그죠? 아파트형이 아니라 대부분이 주상복합이고 또 새로 짓는 소규모 아파트들을 보면 베란다가 없어요. 그죠? 베란다가 없이 아예 확장형으로 아예 그 실내 내부 공간을 넓히는 확장형으로 지어서 나오는 거야. 그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래 베란다의 목적은 그 대피용이야. 그래서 그 유해가스로부터 대피해서 신선한 공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바깥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처럼 거실 확장형으로 베란다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주상복합 건물들은
이런 베란다를 배치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문짝도 안 열려. 그죠? 이 창문을 열고 대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 바로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 베란다 공간이 없으니까, 예, 베란다 공간이 없으니까 창문을 다 못 열게 해. 환기용으로 요 정도만 벌어지게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왜 요즘에 이렇게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뭐냐? 일반 아파트는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1가구 2주택에 걸려. 근데 요 그 오피스텔은 주상복합이 대부분 오피스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은 몇 채를 가지고 있든 그게 1인 2가구에 안 걸리는 거야. 그 이명박 박근혜에 걸쳐서 임대업에 대한 혜택을 계속 줬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을 때도 주상복합으로 짓고 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리잖아. 세대수가 많아서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 오피스텔을 자꾸 짓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가중 과세가 안 되니까. 그런 결국 부자들의 탐욕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내고 사는 가난한 이 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이 돈에 대한 탐욕,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그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희생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게 왜 박근혜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소방서가 원래 뭐에 해당이 돼? 소방방재청 소속이잖아. 정부기구야. 소방서가 정부기구야.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각각 그 이 소방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그거 몰라요? 김문수가 119에 전화한 거? 김문수가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왜 김문수가 지가 지사로서 119 소방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그 쇼가 아니라면 이 결국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소방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박원순 뛰어간 거 아니야. 박원순이 그 대권 포기한 거는 그 무슨 세운상가인가 거기서 무슨 상가에서 불이 났잖아. 아니야, 그 건물을 재개발하는 도중에 거기 그 공사장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었잖아. 그런 부분도 이 박 시장이 불출마하는데 원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가령 이제 건물을 재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부 기관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가령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근처에서 어떤 그 건설을 한다. 그러면 그 건설을 하는데 중간에 사람이 오고 가는데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의무로 만들어 놓고 이 국회에선 법으로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그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안전점검, 안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야. 그 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공사의 그 관리 감독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어.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잖아. 대구 지하철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시장이 그 사건을 거의 은폐하다시피 그 막 다음날 시신 수습도 안 됐고 사건 조사도 안 됐는데 사건 다음 날인가 막 물로 씻어버렸어. 그래갖고 시신들의 손, 발 이런 게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된 거야.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책임자들이 원래 중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걔네들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행정안전 책임자가 됐어. 지하철 사고 당시에 대책반
그 특별대책반을 하면서 막 다 씻어버리고 증거를 인멸했던 그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행정안전 책임자가 된 거야. 그 사람 땐가 그 다음인가에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죠. 예. 네. 그때 부시장이었던 애가 아마 그 박근혜 정부 행정안전 그 책임자가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중앙정부의 행정안전에 대한 무개념 권력이 들어섰던 거죠. 근데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정부는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인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때 정부가 없었어. 정부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면 청동기 때예요. 청동기 때 정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농사나 농축이 일반화되면서 원래 이제 구석기 때는 주워 먹는 거 아니면 갔다가 우연히 만나면 잡아먹는 거 그러면서 살다가 신석기 때 친석기 말에 가서 농업과 목축이 발견이 돼. 그게 1차 산업혁명이야. 1차 혁명. 그래서 농업혁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과 목축이 발견이 되면서 안정적인 먹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정착생활이 돼요. 정착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을 훔쳐간 놈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힘센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청동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국 청동기 시대는 정착해서 그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청동기 정부야.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청동기 시대에 군장, 그 정부 책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그들로부터 잉여 산물을 자기가 챙겨 먹는 그게 이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맨 처음부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안전을 지켜주는 거야. 국민의 그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정부의 기본 업무예요. 이 부족장 시대부터도 이 부족장이 해야 될 일은 안전을 지키는 거야. 지혜롭게 이 부족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청동기 때부터 그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그 뭐 정복전쟁을 하는데 이미 정복전쟁은 사실 이제 철기시대가 되면서 정복전쟁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중앙집권국가 한마디로 이렇게 그 조금조금하게 군장 중심으로 안전한 그 공동체를 뛰어넘어 그들을 군장 국가들을 통폐합해 갖고 가령 우리나라로 치면 부여나 고구려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뭐 부여를 만들잖아. 그 다음에 또 고구려는 또 뭐 그런 이름이 있어. 그리고 이제 몇 개 부족들이 모여갖고 정부를 구성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몇 개 부족이 정부를 구성한 맨 처음에는 다른 부족이 이 땅을 침략해 올 때 부족이 연합해서 임금 부족이 연합해서 막아내느라고 부족 연합이 필요했어. 그러다 이게 점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족 연합이 커지고 서로 이제 약속을 맺어서 남의 부족걸 훔치지 말자 약속하면서 부족 연합체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부족 연합체가 형성된 다음에 왕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 부족 연합체의 왕이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뭔가 무기를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 부족은 냅두고 저기를 치러 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정복전쟁이야. 이 정복전쟁을 자꾸 해갖고 땅을 넓히게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이미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불평등 사회가 돼. 왜냐하면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와.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고. 남자는 죽여버리고 반란을 꾀할까봐 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결국 백성 밑에 노예가 생기면서 계급사회가 되는 거거든. 지배계급, 백성, 노비 이런 식의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것부터가 어떤 역사의 과정인데 좌우지간 그 옛날 철기시대 이전부터 정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역할이 사라지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김영삼 정부 때야. 우리나라로 치면 김영삼 정부고 그게 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뭐라 그러다 그 정권이 해이해졌다 문민정부라서 그랬다 뭐 군부 독재를 안 해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김영삼이 언제 대통령이 돼? 92년도에 대통령이 되잖아. 92년에 당선되고 93년부터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돼. 그때가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야? 신자유주의 시대야. 생각해보면 90년대 들어서서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 9.11 테러도 그렇고, 비행기 추락 사고를 비롯해서 1990년대 이후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이제 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들이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이 대자본들이 그 돈으로 이윤을 챙기는 데만 눈이 멀면서 안전의 의무들을 점점점 권력을 이용해 갖고 줄여간 거야. 예. 9.11 테러는 2001년이지만 그 92년 이후잖아. 말귀 못 알아들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인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 근데 이런 인재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대자본이 이윤을 막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자본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 거야. 그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예. 신자유주의의 특징.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제 그 경제학의 흐름이 있어. 그 메모장에 맨날 썼던 건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예.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학, 경제 이론? 네.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 고전 경제학. 고전 경제학이라 그래. 이 고전 경제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유 방임주의.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죠? 예. 아담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이걸 고전 경제학이라고 그래.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정부의 역할이 뭐였냐면 야경 국가. 들어봤죠? 여기서 이 야경 국가라는 게 뭐냐면 도둑들을 잡아들이는 치안 유지가 국가의 의무다. 그러니까 국가에게는 뭐만 하면 돼? 도둑 잡고 살인범 잡고 범죄 예방만 하면 된다. 치안 유지만 하면 된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던 시절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대 고전 경제학의 이론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자유방임주의가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는 뭐냐면 자유가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을 중시하는 거야. 의무보다는 자유를 중시하는 거.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맺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중시하던 시대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빈부격차가 생기더라. 이 1, 2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하냐면 국가 간의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사회적인 빈부격차, 국가 간의 빈부격차 이게 원인이 돼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전 세계가 깨달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수정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 자유방임주의는 결국은 뭐 때문이냐 하면 잠깐만요. 빈부격차. 그 자유방임주의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이 다루어지던 그 시절 강자의 자유만 보장되는 거야. 잠깐만. 강자의 자유만. 자유방임주의가 약자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이론이 바로 야경국가론이었기 때문에 강자의 자유만 보장이 됐고 이 강자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강화되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 수정자본주의다.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국가의 개입.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부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자에게 세금을 내고 부자 증세,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복지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정자본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게 이 수정자본주의 때야. 그러면 이 수정자본주의는 원래 생긴 목적이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난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겠죠? 그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수정자본주의야. 결국 사회주의로 냉전체제가 되면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로 나누어져서 냉전체제가 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가 전혀 없는 사회주의냐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정자본주의는 이 빈부격차 해소를 노력하면서 사회주의의 확장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수정자본주의죠. 이게 케인즈의 이론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하면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한마디로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까지는 이 수정자본주의 시대였어. 그러다가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래 이제 이 처음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던 건 1980년대에 대처하고 레이건 시대. 여러분 어저께 이제 셜록 시즌 4가 나와가지고 우리 딸도 열심히 보고 있던데 이제 셜록에 보면 6개의 대처상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대처상을 부시는 거에 대해서 대사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감정은 분노는 투표장에서 표시해라.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셜록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 물론 이제 누구니 왓슨이 갑자기 머리 세우고 이상한 짓을 하게 했어. 근데 욕이 지나치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거야.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처 수상의 흉상을 부시는 장면이 나와. 근데 대처 수상의 흉상을 부실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셜록이 분노는 투표소에서 표시해라. 투표로 표현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대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왜냐면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철의 여인이라는 동,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동, 그래서 대처를 막 지켜 세워줬잖아. 근데 영국에서는 대처를 아주 나쁜 년이라고, 마녀라고 불렀던 거야. 영국에서 대처 별명이 마녀였어요. 왜 그랬냐? 이 영국에서 이 대처가 했던 일이 뭐냐면 공기업을 민영화한 거야.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서 영국의 서민들이 갑자기 가난해진 게 일자리를 많이 잃고 가난해진 게 바로 1980년대예요. 그래서 대처 수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막 높이 평가해주지만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마가렛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처가 죽었을 때 영국 노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축배를 들었잖아. 축제를 했잖아.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 만든 사회, 거기서 얘네들이 뭘 했느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규제 완화. 여기서 이 규제라는 게 뭐냐 하면 대기업을 통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들이었어. 대기업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작정 이렇게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역을 확대하고 막 이윤을 무작정 확장하면서 가난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업의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수정자본주의의 성과들이었어요.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 규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없앤 거야. 이 신자유주의가. 그게 이제 이 큰 흐름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지금 이 김영삼 이후에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사고가 많았는지.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 그럼 여기서 공기업이 뭐냐? 한마디로 안전 같은 거를 나눠서 했던 그 기업들인 거지. 그러니까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민영화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도로공사가 국가 공무원이면 자기가 잘리지 않으려면 철저히 관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민영화가 되면 마음대로 자르잖아. 그러니까는 이 도로 관리하는 애들이 도로 관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어차피 잘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주로 공사들이 했던 것들이 안전점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민영화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체제로 운영하던 걸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거야. 민영화가 뭐냐?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거. 그러면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넘기려는 명분이 뭐였냐면 이게 공기업들이 놀고 먹는다. 그러면서 세금 먹는 하마다라고 얘기해. 아니야. 사실 공기업들이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었어. 근데 막 언론을 통해서 비효율적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전부 다 그 민영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효율적인 경영을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 경영이라는 게 뭐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가령 기술을 혁신시킨다든가 뭐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뭘로? 그 노동자들을 잘라가지고 임금을 아껴서 이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민영화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공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공공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절에 원래 그러니까 오세훈 이전에 지하철 안전을 공기업 형태로 준공무원 형태로 유지되던 것들인데 이걸 이 오세훈이가 민영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하철 안전점검 역할을 일반 회사에게 하청을 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일반 회사가 엄청난 돈을 받고 안전관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한 거야. 돈만 받아먹고. 그래서 그 지하철 안전사고가 터진 거죠. 그런 게 바로 민영화의 폐단. 예. 민영화가 되면 실제로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안전 서비스는 그만큼 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비용은 올라가는 거. 그게 민영화의 폐단이에요. 요 부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나? 예. 지금 이제 이 민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 박근혜 문제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회 신자유주의의 문제인 거야.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오로지 대자본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비용 증가. 이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들이 그 신좌파 경제학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가 나쁜 사마리아인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책을 통해서 이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 자유에 맡기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효도로 하고 중학생하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규칙 없이 싸우라는 거야. 그게 무한 경제야. 무한 경쟁. 무한 경쟁 체제는 결국은 누구에게 중심이냐? 강자 중심의 이론이다.
너무나 강자 중심으로만 흘러가다 보면 다시 전쟁이 온다. 지금 그래서 3차 대전의 위기가 오는 거야. 폴 크루그먼, 그 다음에 스티그리츠, 장하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경제학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1980년부터 90년대를 지나서 2005년까지 와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뭐냐? 이 제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상실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선진 국가들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공통점이야. 뭐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20년을 지내보니까 이 선진 국가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이게 신자유주의의 문제더라. 그럼 이 신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돼야 된다. 그런 이론을 세운 거예요. 박근혜가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순실이가, 평범한 가정주부 순실이가 국가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예.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흐름들, 결국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박근혜가 한 짓이 뭐냐?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됐고 2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게 뭐냐면 규제 완화였어. 규제를 뭐라고 불렀죠? 암덩어리라고. 기억나지? 박근혜가 주장한 게 규제는 암덩어리다. 규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근데 누구도 그랬어? 이명박도 그랬어.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끊임없이 주장한 게 규제 완화였어요. 예.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대자본에게 무한 경쟁을 허락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드세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이 10년 동안 대자본이 얼만큼 성장해? 대여섯 배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그 삼성 주식이 20만 원대였다라면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대자본의 재산 증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원래 뭐라 그러나, 그런데 또 이 주식에 대해서 삼성의 주식이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 실제로 그만큼 배당을 하냐?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누구니? 이건희가 배당금으로 1,000억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도 1,000억 이상을 받아야 돼, 배당금을. 왜? 지금 삼성의 최대 주주가 누구야? 우리야. 국민연금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10년째 외치고 있잖아. 삼성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이건희 일가가 받는 돈, 걔네 이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배당금 받고 있냐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좌우지간. 그리고 뭐라 그러나, 이런 대기업들에게 무한 이익을 추구하게 해주니까, 얘네들이 그 돈을 다 뭐라 그러나, 노동자의, 그러니까 원래는 기술혁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기술혁신. CEO 시대, 창조 경영 시대, 투명 경영, 도덕 경영, 이러면서 기술혁신 경영, 혁신 경영, 말로만 지랄, 이 대기업이 돈 버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노동자의 임금 뜯어먹기. 노동자 임금을 삥땅 치는 거야. 그래서 원래 3명한테 7천만 원씩 주고 3교대 시키던 일을 그러니까 2명한테 1억 500? 원래 이제 7천만 원씩 주면 2억이잖아. 2억 1천. 그런데 일단 2명을 잘라. 1명만 남겨놓고 2명을 잘라. 그런 다음에 둘한테 메일을 보내. 너 반값이라도 와서 일할래? 그러면 반값에 와서 일하겠다 그래. 그럼 얘가 들어와갖고 반값 얼마로 일을 해? 3,500을 받고 일해. 그러면 7천 더하기 3,500. 1억 5천으로 얘네들한테 12시간 맞교대를 시키는 거야. 그럼 3명이서 근무하면 일자리 3개가 7천만 원짜리였는데 7천만 원짜리 하나,
3,500만 원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일자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임금은 절반으로 줄인 거야. 그래서 2억 1천을 1억 5백만 지불하고 1억 5백을 지가 챙긴 거야. 2명일 때 1억 5백이니까 그 대기업 노동자가 10,000명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뭘 했냐? 대기업 노동자들만 삥땅 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삥땅 친 거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그 납품받은 부품 가격을 제대로 줘야 되잖아. 제작 비용을 제대로 줘야 되잖아. 안 줘.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나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이 자원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좀 납품값을 올려주면 안 되겠냐? 들어가서 이제 막 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장하고 대리가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저녁 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 그럼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 비싼 횟집으로 가. 1인당 20-30만 원짜리. 비싼 횟집에서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는 뭘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럼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2차 가자고. 자, 간단하게 입가십니다. 하면서 맥주 마시자 그래. 근데 가는 데가 이런 단란주점이야. 룸사롱을 가. 그래갖고 거기서 막 베껴가지고 주물르고 막 이러다가 막 술 진탕 먹고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2차 가. 그래갖고 여자들 밤일까지 돈을 다 중소기업 사장한테 뜯어먹어.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뜯어먹은 다음에 이 새끼들이 다음날 사장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입찰 하실래요? 아니면 그대로 하실래요? 입찰은 뭐야?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란 얘기야. 그럼 새로 들어온 회사는 더 싼 값을 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값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납품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년째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장님은 지금 제품의 제작 비용은 올라갔어. 원가, 재료비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 사장님은 그러면 재료 원가 올라갔지, 세금 올라가지,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그 임금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깎을 수 있는 게 뭐야? 원재료값 지가 못 깎고 세금도 못 깎고 그럼 뭘 깎어? 임금을 깎는 거야. 그럼 어떻게 깎고? 정규직 쫓아내고 비정규직으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그 돈을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뭐라래? 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네가 우리 회사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냥 너 나중에 공식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네 돈의 20%를 내가 세이브해 놓겠다. 그래서 이 퇴직금 개념으로 네가 나중에 나갈 때 이 20%에다가 그만큼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20% 적게 받고 일해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알았다 그러고 일을 해. 근데 20%씩 꼬박꼬박 뗀 걸로 지들 고향에 가면 집 살 수 있어. 그래서 사장님 돈 주세요. 고향에 갈래요. 그러면 뭐라래? 전화를 딱 하는 거야. 여기 불법 노동자 있어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장님 나빠요. 그럼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띄어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을 띄어먹으면서 사용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 거야. 김영삼 때. 예. 산업연수원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임금 띄어먹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띄어먹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임금을 줄여서 재료비 인상분을 메꾸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 전 국가 내부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는 기계화겠지만 두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여러분 그 비정상회담 아니야 어디서 나왔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야. 외국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유럽에 영국인가 이제 무슨 북유럽인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이제 9시에 출근을 해갖고 5시인가 4시인가 퇴근을 한대. 4시면 이제 일이 다 업무가 끝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너가 6시까지 일을 좀 늘려주면 임금을 시간당 0.5를 주겠다. 지금 아주 일이 급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한테 들었다. 친척한테. 그랬더니만 이제 2시간씩만 일을 더 해달라. 그러면 6시 퇴근이야.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다는 거야.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뽑아라.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갖고 4시까지만 일하고 다 가버린다는 거야. 그게 이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가족들하고의 시간이 중요하다. 한국의 이 많은 학생들이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아버지들이 밤새 술 먹고 완전히 술에 꼬라갖고 들어오고 이런 것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가족의 아빠의 역할을 몰라. 아이들은 아빠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큐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아빠가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저녁이, 옛날에 손학규가 뭐 저녁이 있는 삶 얘기했잖아. 근데 뭐 지금까지도 저녁이 있는 삶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의 저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노동자 한 명한테 너무나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거야. 기본적으로 12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원래 8시간만 일 시키고 제값을 줘야 되는데, 그 8시간 일할 돈으로 12시간 일 시켜 먹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집값은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뭐 몇백 프로가 올랐다고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집값이 올라갔지. 그다음에 생활 물가도 올라갔잖아. 밀가루값 인상, 계란값 인상. 그다음에 막 돼지고기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한 근에 3,000원 정도 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한 근에 3,000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 600g에 14,000원 하잖아.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이 물가는 4-5배가 올랐는데 임금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면 이 임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또 월세 내고, 또 이 전세를 또 다 월세로 바꾸잖아. 그래서 월세 내고, 통신요금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해.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영세 자영업자들이야.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니까 뭐가 공실이 나와. 사무실이 다 공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공간이 비고, 그래서 맨 땡처리가 들었잖아. 비싼 상가들에 죄 땡처리야. 그래갖고 속옷 막 4장에 10,000원 막 이런 거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갖고 와서 보면 속옷이 이렇게 방향이 안 맞다든가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싸게 파는, 그래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니까 누가 망하냐? 임대업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노후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위 상가 임대가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공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폐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자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고, 그래서 임대업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임대업이 망하니까 또 한마디로 주무르던 사람들이 돈이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런 게 안 팔리는 거야. 자동차 같은 거 안 팔리고, 고급 소비재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맨 밑에 노동자들의 월급은 모세혈관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생각을 계속하냐면, 혁신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뭔데? 노동자 없애버리겠다. 노동자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겠다? 인공지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알파고야. 왜 구글에서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드느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 자동차야?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자동화, 그러니까 이게 사무 자동화란 이름으로 옛날에는요, 사무실마다 여직원이 타이핑을 했어. 타이핑을 쳐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타이피스트. 그게 직종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 직원들을 많이 뽑았어. 그럼 고졸 남자 직원들 뽑아서 얘네들이 뭐 하고 다니냐면 서류 같은 걸 손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캐비넷 정리하고, 그래서 이 서류 같은 것들을 각 필요할 때 옮겨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안 해. 왜? 검색하면 바로 나와.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면서 검색하면 모든 사내 정보들이 다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OA 시스템 때문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 숫자가 확 줄어버린 거야. 그 다음, 여러분 피랜드 남자 양복 만드는 광고 보셨어요? 완전 자동화. 그래가지고 옷 본을 뜨는 거, 커팅,
이것까지 전부 다 기계로 해. 옷을 자르는 것까지 전부 다 기계로 하고, 그래서 그 기계로 만들어서 기계로 받고, 그 자동화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동화하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그놈아 그 자동화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서 아주 값싼 노동력을 빌려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나마 그 값싼 노동력도 아깝다고 기계를 돌리는 거야. 기계를 돌려가지고 결국 제조업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양복을 만들던 공장에 이 미싱사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야. 동남아로 공장들이 다 가니까. 그래서 제조업 일자 사라지고 사무자동화로 화이트 칼라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또 뭘 요구하느냐 애들에게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근데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업은 얼마나 돼? 대학 졸업생 중에 전국 대학의 졸업생 중에 취업자가 3%가 안 돼. 정규직에 취업되는 게 3.5%밖에 안 돼. 그럼 96% 이상이 정규직에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려면 적어도 1억씩을 써. 최소 1억을 써. 그죠? 등록금에다가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비,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대학교만 졸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연수 비용, 그 다음에 무슨 그 자격증 비용, 토익 시험 비용, 이런 걸 다 합치면 결국 1인당 1억씩을 다 주고 투자해서 그것도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학비를 다 내고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고. 10,000명이 1억을 쓴다. 얼마예요? 10,000명이 1억을 쓰면 동그라미 4개가 붙는 거지.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조. 10,000명이 1억을 쓰면 1조 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이 한 50만 되잖아요. 그죠? 50만 정도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나온단 말이야, 한 해에. 그러면 그게 50만이야. 10,000명이 1조인데 50만이면 50조야. 50조 원이 해마다 50조 원이 낭비되는 거죠. 그 50조들을 2년 모으면 100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그 돈으로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든다라면 대기업에게 유통을 다 맡기고 지금 완전히 대기업이 다 장악한 어떻게 옴짝달싹 못해보면 롯데 불매운동을 내가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이스크림 전부 롯데야. 혜태는 아이스크림도 얼마 없어. 전부 다 롯데야. 그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려고 그러면 다 롯데야. 롯데를 불매하려고 그러는데 롯데가 아닌 걸 살 수가 없어. 그 롯데마트 안 가고 롯데백화점 안 가는데 그래갖고 되는 게 없는 거야. 동네 슈퍼에 가면 전부 다 롯데를 팔아. 뭐냐 하면 이게 특정 기업이 전체를 다 먹는 거야. 전체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사다 먹으면 애들이 안 먹어. 몸에 좋은 것도 저렇게 안 먹잖아. 그 자극적인 그 화학약품 맛이 안 나니까 애들이 안 먹어. 그런 게 또 문제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좌우지가 이제 지금 모든 걸 대기업이 다 쥐고 전부 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그 지어서 팔아먹기 좋은 그런데 그 안에서 살게 될 주민들의 안전하고는 무관한 그런 주상복합 건물들을 지어서 지네들끼리 돈 받아가지고 소방경진대회 갖고 소방경진대회 1등이라고 쏴붙이면 그 아파트의 임대료 올라가겠지. 가격 올라가고. 그런 짓 하려고 소방경진대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소방경진대회 1등이라고 해서 돈 비싸게 주고 들어갔다가 타 죽는 거야. 농심불매만 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건설,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뭐도 쥐고 있어? 대학들도 쥐고 있어. 그래갖고 각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계속 받아 처먹는 거야. 올려 처먹는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가 자기가 뭐 반값 등록금 하겠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한 일이 뭐였냐면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 근데 그것도 한 1, 2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지만 어쨌거나 국가 장학금이라 그래서 뭐 1.4조 원인가를 풀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누구 아가리로 들어간 거야?
재단 이사장들에게 들어간 거야. 재단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재단이 누구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대기업이 사립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인턴 제도라는 거 이거 없애야 돼. 인턴 제도라는 거 없애야 돼. 인턴이란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3개월 동안 싼 값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3개월 뒤에 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잘라. 그리고 또 인턴 채용해갖고 더 싸게 또 부려먹는 거야. 요거 인턴 제도도 없애야 돼요. 비정규직과 인턴 제도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애를 데려다 3개월 동안 써본 다음에 써보고 나서 똑같은 돈 주고 써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업무 처리에 확실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해고가 가능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근로의 권리가 있는 거 아세요? 옛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리고 70년에 분신을 했어. 이승만 때부터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었던 거야. 노동자들에게 일을 8시간만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임금을 줘야 된다. 노동자들에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래서 노동자를 사용자가 이용할 때는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근로의 권리를 결국은 뭐냐? 함부로 사람을 자를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없앴어? 요 신자유주의가 된 다음에 평생 직장이 사라져. 뭐라고 부르냐? 프리랜서라고 불렀어. 프리랜서. 야, 말이 좋아.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여유를 즐기는 삶, 프리랜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정규직의 다른 말이야. 고급진 말로 프리랜서가 비정규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은 원래 그냥 계속 그 규정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프리랜서라는 말로 돈은 더 받고 일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제도를 하자 그러면서 그 연봉제로 가자. 연봉을 계약하자. 아우 막 그때 90년대 난리가 났어. 와 좋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연봉제로 너가 일만 잘하면 1억도 받을 수 있고 2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다 계약직으로 바꾼 거야. 근데 얘가 일을 열심히 진짜 더 열심히 했어. 자기 딴에는 1억 원을 받으려고. 근데 야 너 엊그저께 지각했더라? 그러면서 연봉 1,000만 원 까고 그 다음에 뭐 야 이거 너 뭐 너 노동조합 회의 갔더라? 그러면서 뭔가 괜히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원래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깎여갖고 2,500이 된 거야. 그렇게 비정규직의 임금이 깎인 거예요. 예. 그게 프리랜서 제도라는 게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악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요게 먼저 선진국가에서 그런 방법으로 노동임금 착취한 걸 우리 재벌들도 배운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980년대까지는 그 노동자들이 단결이 가능했어. 그래서 노동조합이 1980년대까지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되게 발전해 있었던 거야.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소위 프리랜서 제도라는 이름으로 노동 형태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계약직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니온을 만들 수 없어.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일단 다 깨버린 거예요.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계급화시키고 차별을 둔 거야. 단결을 못하게.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갈등시키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갈등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를 편가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90년대 이후로는 노동 조건이 계속 악화된 거예요. 지금 다른 유럽도요. 노조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유럽에서도 노조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거야. 노동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야. 예.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파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다, 손?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거 좀 처음 들었어요? 아, 이 심각한 상황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처음 들었구만. 여러분이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안 돼. 그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소위 여러분이 인터넷상의 영세 자영업자잖아.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상의 영세 자영업자야. 여러분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노동자들이 원래 물가에 맞게끔 돈을 받아야 지금 기본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돼야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4인 가족이 연봉 2천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김영삼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IMF가 터지잖아. 김영삼 때 IMF가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빨리 IMF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IMF를 빚을 다 갚아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뭘 하냐면, 첫째, 공공근로제도를 만들어서 IMF로 실직된 가장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주는 거야. 그게 공공근로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좀 있는 중산층의 소비를 촉진시키자. 그래가지고 원래 김영삼 때까지는 연봉 5,600 이상에게만 발급하던 카드를 연봉 3,300까지 낮추라고 그걸 요청을 했어. 그런데 이 카드 회사들이 처음엔 3,300으로 낮춰. 그러다가 뭘 깨달아? 야, 이 현금 서비스가 사채놀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그런 거야. 연봉 하한선을 없애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봉 하한선을 중간에 없애요. 그리고 나서 사채놀이를 한 거야. 카드 돌려막기 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래갖고 극빈자 300만이 신용불량자가 돼. 응. 그리고 나서 그 신용불량자들이 된 걸 그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는 빚을 다 못 갚아서야. 이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신용불량자 300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어떻게? 원금만 갚아라. 이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털고 가서 노무현 정부 때 쭉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카드 대란이라는 게 카드 회사에서 돈놀이 하려고 그런 거야.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의 소비를 확산시켜서 내수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연봉 3,300까지만 풀어주라고 그런 거였어. 근데 이 새끼들이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하한선을. 그리고 이제 그 통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발급해 준 다음에 그 현금 서비스 받아라.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갚아라. 그래갖고 카드 돌려막기라는 걸 했어요. 그 카드 돌려먹기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예. 이걸 막 김대중의 카드 대란이라고. 개새끼들이죠. 김대중 시대에 왜 대량 실업이 발생했어? 김영삼 때 IMF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IMF가 뭐냐? 김영삼 때 외환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약간 멍청하잖아. 그래서 멍청한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야. 김영삼이 멍청해가지고 그 외환 관리를 그때 강만수한테 맡겼는데 이 나쁜 놈이 그 외화를 딴 데로 돌린 거야.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막 누구한테 빌려주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당장 외화를 갚아야 되는 크게 돈을 갚을 일이 들어왔는데 외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끼가 IMF에 가서 돈을 빌려온 거야. 그래갖고 그 돈을 딱 갚았네. 그러자 IMF가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IMF가 국제사채업체예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너희 경제 경영권을 담보로 맡겨라. 그래서 경제 경영권을 뺏어간 그놈들이 한 짓이 뭐냐면 구조조정. 그래서 이윤을 못 남기는 모든 기업을 없애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맞는 말 같잖아. 우리가 갖다 맞는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그 당시 일자리 90%를 감당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90%의 중소기업은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이윤이 안 남아. 왜냐면 월급 주고 그 사장님이 자기 1년 소득 가져가면 남는 게 없는 게 중소기업이야. IMF의 눈에는 얘네는 이윤을 많이 창출 못하니까 없애야 될 쓰레기 기업이 된 거야.
그래서 90%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야. IMF의 구조조정으로. 그래서 실업 가장들이 늘어났고 그들을 책임지느라고 공공근로가 생겼고 그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카드 그 발급의 제한 규정을 조금 낮추라는데 이 새끼들이 그 4차놀이로 돌리고 결국은 김영삼의 IMF가 원인이 된 건데 이걸 김대중 탓으로 돌렸던 거예요. 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손? 이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망치 보는데 지금 처음 듣는다 손?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분보다 모르고 있었던 분이 많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신자유주의의 문제였던 거야. 그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래도 신자유주의였어. 그래서 이명박 때 그러면 신자유주의인데 얘네들이 김대중 노무현이 무능했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부자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얘가 평사원에서 CEO 됐듯이 국민을 부자를 만들겠구나. 그러면서 이명박한테 대권을 준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지 주머니만 챙기고 튀었어. 먹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때 신자유주의 비판이 막 일어나. 근데 박근혜가 뭐라 하냐. 이 장하준의 책을 아주 악용을 해요. 그때부터 가짜뉴스를 뿌린 거야. 장하준이 박근혜를 지지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장하준이 박근혜를 언제 지지했냐. 원문을 찾아 들어가니까 장하준이 한 말의 핵심은 뭐냐. 이게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모든 걸 재벌들의 대자본에게 맡기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강자 중심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은 패망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정희가 국가 경제에 개입했던 면이 차라리 신자유주의보다 나은 정책이다. 그렇게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제를 자유주의 경제로 준 게 아니라 박정희가 경제를 통제했다. 그러면서 통제 경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걸 장하준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했다. 박정희 경제가 옳다. 박근혜를 지지했다. 이렇게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 그래서 박근혜 공약이 뭐야?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냐면 경제 문제에 정권이 개입하겠다는 뜻이야. 경제 문제에 정권이 개입하겠다. 그게 경제민주화였어. 그런데 이 개놈 새끼들이 경제민주화라고 공약만 내세우고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안 한 거죠.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싹 김종인 내쫓아버리고 창조경제론 이러면서 개지랄 떨었잖아. 예. 오로지 순실이 주머니 채워주는 거 그것만 한 거 아니야 4년 동안. 예. 경제민주화가 뭐냐 여러분.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이제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 여름에 문재인 공약팀에서 경제민주화란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채택을 안 했어. 박근혜가 홀랑 집어간 거야. 그래서 박근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 예. 박근혜 공약이 경제민주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측에서는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다. 그래서 공약을 안 삼았다니까? 그걸 박근혜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민주화 내가 할게! 그런 거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어머. 근데 걔네 아버지가 했던 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경제 주도를 국가에서 개입해서 경제 빈부격차를 줄이려나 보다 라고 기대했던 거야 국민들이. 근데 이게 무식해갖고 경제민주화 뜻도 모르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랬던 거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문재인의 공약다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경제 공약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 그 공약팀에서는 이명박의 실정, 이명박을 비판해서 반사이익으로 문재인이 될 거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안철수가 힘만 모아주면 된다. 그런 개소리를 한 거야. 어떤 개새끼가 그 얘기를 처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중도 세력의 지지를 모아서 문재인을 지지해주면 된다고. 씨발놈들 진짜. 아이고 그냥 이빨 뽑아 짤짤해야 돼. 개소리죠.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 구상이 없었던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박근혜 같은 또라이한테 당한 거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 문재인이 토론을 안 나오는 거,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 게 박근혜한테도 토론 졌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이 그 박근혜하고 대선 토론 3번 했어. 근데 처음에 이정희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는데 쳐다만 봤잖아. 2번까지. 그지? 3번째 박근혜하고 토론하는데 박근혜가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쩝쩝 그러고 쳐다만 봤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인터뷰를 잘 안 하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지금 선거운동 하듯이 가서 얼굴만 비추고 사진만 찍으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을 못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LTE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때 12년에도 문재인이 내가 볼 때 국민 수준을 못 따라온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계속 그렇게 사진 찍는 데 집중하고, 아니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지금 일자리 정책 내놨는데 공무원을 증가시키겠다? 여러분 그렉시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리스의 그렉시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더러 유럽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야. 먼저 그리스더러 나가라. 처음에는 이 그리스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혹시 맘마미아라는 영화 봤어요? 맘마미아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맘마미아의 누구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왔던 그 여자가 나오는, 맘마미아가 여러 버전이 있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 나온, 메릴 스트립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온 그 맘마미아를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게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요. 그 얘기 하려는 거야. 그리스를 배경으로 했는데 가서 그 그림을 봐봐. 이 화면을 보면, 멋있는 결혼식 하는 성당 봐봐. 되게 멋있죠? 막 이렇게 그 섬 위에 그 성당이 있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서 막 노래하면서 가잖아. 멋있잖아. 그 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의 토양이 농사가 안 돼. 그리스가 굉장히 건조한 산악지대야. 예. 건조한 산악지대라서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리스에서 되는 게 딱 2개야. 포도하고 올리브. 포도랑 올리브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농업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산악지대라서 폴리스 들어봤지. 폴리스. 옛날에 그리스는 다 폴리스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 폴리스가 뭐냐? 산꼭대기 하나씩 차지하고 산 거야. 다른 말로 그리스는 다 산악지대야. 넓은 땅에다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가 유일하게 돈 벌어먹는 건 산꼭대기에 지은 신전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먹고 사는 게 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기초산업이 없는 거야. 오로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그 관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제 정치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들이 매번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총리를 뽑을 때마다, 내가 일자를 늘리겠다. 그 일자리가 다 공무원이야. 그래갖고 이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늘려놓고, 그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점점 늘어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려면 수입이 그만큼 들어와야 돼, 국가에. 그런데 세계 경제가 그렉시트의 원인은 결국 신자유주의야. 옛날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그리스로 여행을 많이 갔어. 유럽의 부자 나라가. 그런데 언제부터 90년대가 들었으면서 중산층이 몰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 관광객이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관광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뽑아놓은 관광 공무원들한테 돈을 제대로 못 주게 된 거야. 근데 돈은 계속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연금도 줘야 되고, 그 돈을 못 내니까 국가가 채무가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 그리스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가, 아니야. 이슬람 국가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었어.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세금 내는 걸 안 하고, 조세 저항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요 그리스의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걸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탈세를 조세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세금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안 내고, 그래서 선박왕 오나시스, 그게 보험 사기꾼이야. 선박왕 오나시스가 보험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돈 벌어갖고 탈세를 많이 했던 놈이고,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공무원에 월급 줄 돈이 없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90년대 유럽연합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로 통일을 했어.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이 유로화로 통일이 됐는데 이 유로화가 비싸. 근데 이 그리스 물가가 원래는 되게 쌌다는 거야. 근데 유로화로 화폐가 통일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한 거야. 이유가 돼가지고. 유럽연합 이유가 되면서 유로화로 통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생산은 안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 경제가 점점 나빠진 거야. 근데 요게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 공통적으로 망하는 거야. 세 남부 유럽이라래. 그 남부 유럽의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렉시트라는 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 그런 얘기로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그리스는 실제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렉시트 할 것처럼 나온 사람이 그렉시트 안 하잖아. 그러면서 유럽에 눌러 앉는 거야.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하겠다는, 그게 그렉시트 사건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나갈 것처럼 하고 안 나간 사건. 브렉시트는 브리티시, 즉 이 영국에서 우리가 부자 나라라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유럽의 가난뱅이들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게 우리가 웬 손해냐,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하자 라고 주동을 떠가지고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탈퇴하는 투표를 해갖고, 그래 탈퇴 찬성이 압도적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의 가난한 서민들이야. 트럼프 지지한 게 미국의 가난한 서민들이고, 브렉시트를 지지한 게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거야. 근데 브렉시트가 되고 나면 이 서민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정치인들이 안 가르쳐 준 거야. 안 알려줌.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은, 부자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돼. 지네들의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게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부자들은 지네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좋아지는 거고, 가난한 서민들은 불리해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선거 딱 끝나니까 그렇다라고 진실을 얘기한 거야, 미디어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브렉시트가 반대될 거다. 그것도 영국의 모든 언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브렉시트가 부결될 거라고 방송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이, 에이씨 전부 다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니까 나는 찬성. 똑같이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100% 얘기했어.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에이씨발 다 힐러리 찍는다니까 나는 트럼프. 똑같죠? 똑같아. 똑같이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그 대중의 투표 심리를 자극한 거야. 샤이 지지자들을 부끄러운,
한마디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탐욕을 자극한 거야. 그래서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당선을 이끌어낸 거야. 미디어가, 언론이. 부자들을 위한 조작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왜 또 부자들이 지지했느냐? 아니, 사실 트럼프는 서민들이 지지했어. 트럼프가 뭐라고 뻥을 깠냐면, 너네가 지금 가난한 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뺐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일자리를 창출을 몇 개 했어? 70몇 개밖에 못했어. 70만 개가 아니라 100몇 개인가? 엄청나게 많은 재벌 기업들을 막 쪼는 것처럼 했는데 생산되는 일자리가 100개도 안 돼. 그럼 뭐야?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놓고 이 트럼프는 자기가 세금을 안 낸 놈 아니야. 지도 세금제로를 안 냈어. 탈세한 새끼야. 그러니까 요 트럼프를 찍은 놈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트럼프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안 거두려고 대통령이 된 놈이라고. 예. 그런데 이 가난한 서민들, 미국의 가난한 서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들한테도 세금을 안 거둘 줄 아는 거지.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미국산 명박이라니까. 트럼프는 미국산 명박이야. 예, 미제 명박이. 박근혜가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해외로 취업을 보낸다고 23억을 썼대. 그런데 해외 취업된 게 53명이야. 차라리 23억을 53명한테 나눠줬으면 5천만 원씩은 받았겠네. 그지? 23억을 쓰면서 무슨 해외 무슨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50 몇 명 취직시킨 게 끝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23억 더 썼을 것 같은데? 예. 23억보다 더 썼을 거예요. 그 청년재단이. 예.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일하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지네들이 해먹은 거지. 예. 그러니까 재단의 이사장 뭐 이런 애들이 몇 억 가져가고 그 밑에 직원들 뭐 임금으로 가져가고 뭐 사무실 임대료 몇 억 쓰고 그랬겠지. 그렇게 이제 박근혜한테 충성을 맹세한 박바들 먹여 살린 거죠. 정책이란 이름으로. 기가 막히죠. 네. 자, 그게 바로 박근혜 정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부자들의 탐욕을 절제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뽑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 옛날에 이제 박정희 때는 뻑하면 세무조사를 나갔어요. 예. 박정희 때는 국세청에서 뻑하면 세무조사를 나갔어. 그래서 재벌들 길을 들인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이명박 때 이 많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게 대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됐어.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들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걔네 아버지가 막 세무조사를 해서 재벌들 길들였던 뉴스들을 보고 그런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세무조사의 목적은 뒤로 이제 불법 자금 받으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민주세력을 지지한 가령 뭐 그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후원했던 정치인들 망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한 건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 진짜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제로 재벌들을 막 잡아들였어. 막 최태원도 잡아놓고 막 그 세무조사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협박한 다음에 뒤로 삥 뜯어갖고 지네 주머니에다가 넣은 거 아니야. 완전 양아치 정치를 한 거죠. 예, 딱 양아치야, 양아치. 그러니까 이명박의 정치는 사기꾼의 정치야. 크게 사기쳐갖고 지금 이제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한 200조 원을 먹튀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명박은 이게 큰 기업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진짜 그 큰 돈을 사기친 거야. 국민을 대상으로 200조 원을 삥 뜯고 튄 먹튀한 것들이야. 먹튀한 대형 사기꾼이야.
그러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뭐냐? 양아치야. 골목에서 삥 뜯듯이 양아치들이 이 골목에서 그 죄 없는 힘없는 학생들한테 삥 뜯듯이 삥을 뜯은 거야. 진짜 양아치 정치야. 그래갖고 지금 그 박근혜 측에서 자기네들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이명박이 더 많이 해먹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아 씨발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박근혜는 경제 경험이 없잖아. 경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도 경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삥 뜯을 수 있는 건 천억 미만이었던 거지. 1000억 미만으로 삥을 뜯은 거야. 근데 이 맨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 주로 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에 뭐가 있었냐면, 뭐 이 최순실 박근혜가 해외로 재산을 뭐 수십조 원을 빼돌려놨다. 박정희가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이 3천조라 그랬던가 뭐 어마어마하게 빼돌려줬다. 거짓말이야 그거. 만약에 그렇게 수십조 원을 빼돌려놨으면 박근혜가 뭐하러 여기서 대통령 한다 그랬겠어. 그 수십조 원으로 유럽 가서 그냥 공주님처럼 살지. 수십조 원이면 유럽에서 성을 사고 그 어마어마한 하인들을 데리고 100년 살 수 있어. 100년 살고도 수십조 원이 남아.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최태민의 최태민의 금은보화, 이게 다 뻥이라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있었다면 뭐하러 여기서 이 고생을 하냐고 박근혜가. 재산이 그렇게 10조 원씩 20조 원씩 되면 박근혜가 뭐하러 여기서 이 짓거리를 했겠냐고. 그것도 천억도 안 되는 돈 삥 뜯은 거 아니야. 730조 삥 뜯다 걸린 거 아니야.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그러니까 그 최재석이가 누군데? 그래서 최재석이 증거 사진을 제출했나? 최태민의 의붓아들이라는, 최순실의 이복 오빠라며. 그러니까 최태민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최순실의 배다른 오빠, 최태민의 옛날 아들, 걔가 금은보화가 지하실에 가득했다. 사진이라도 있어? 아니면 무슨 재산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라도 있어? 없잖아. 걔네들이 주장한 공통점이 뭐야? 최순실 오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증거 자료가 없어. 그냥 주장이야. 그걸 또 믿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짜뉴스잖아요. 예. 뭐 문재인한테 200톤의 금괴가 있다. 200톤이면 얼마인지 알아? 1톤이 얼마만해? 1톤 트럭 생각해봐. 문재인이 어디다가 200톤만큼의 금괴를 숨겨놨겠어? 어디에다가 200톤을 숨겨놔? 200톤의 금괴를 문재인이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금보다 많대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문재인한테 200톤 금괴 있다는 얘기나 박근혜가 스위스 은행에 수십조 원 숨겨놨다는 얘기는 난 동급의 거짓말이라고 봐. 지금 박근혜가 지금 한 일을 보니까 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야. 지네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거. 지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 같아. 그지? 근데 정말로 돈이 많았다라면 진짜 수십조 원이란 삥을 안 뜯었겠지. 근데 삥을 뜯은 걸로 봐서 박근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난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박근혜의 재산, 유경재단. 그 유경재단이 어린이대공원 아니야. 그 어린이대공원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이 지금 거의 미개발 상태로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10조 원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땅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막 수십조 원의 돈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 다만 이제 유경재단, 그 다음에 영남대,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런 이제 그 재산들을 몰수해서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지 아버지가 그 훔쳤던 재산들, 강제로 뺏었던 재산들이 정수장학회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유경재단, 그리고 영남대학, 여기 이 세 개가 그 세 개의 자산이 한 10조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물이죠, 작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뭐 박근혜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라, 그렇게 진짜 10조 원씩 있는 게, 아니 하긴 뭐 박근혜가 워낙 양아치스러워서 700 몇십억을 또 삥 뜯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뭐 더 삥 뜯고 싶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양아치 짓을 했을까 싶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좌우지간 박근혜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학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뜬소문이야. 그럼 왜 그런 뜬소문을 냈을까? 왜? 뭐 그 최태민네 지하실의 금은보와 스위스 은행의 수십조 원, 요거 왜 얘기했을까? 진짜 재산 3개를 숨기려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영남재단을 국고로 환수해야 되잖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기 더 큰 게 있다! 그런 거라는 거지.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한테서 우리가 뺏어야 될 게 뭐냐면,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그리고 이 영남재단, 영남대학, 그리고 민속촌, 그 다음에 이 설악산 케이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뺏어야 돼. 그래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진짜 박근혜의 재산, 밝혀진 박근혜 아버지가 빼돌린 그 작물이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훔친 그 재산들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스위스에 수십조 원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부러 뻥카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뻥카를 쳐갖고 눈을 돌리고, 실제로 지네들이 지키고 싶은 건 이거 아니냐고. 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진우의 주장은 별로 신뢰를 못 하겠어. 나는 이제 주진우 팬들이 엄청 많은데, 나는 주진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신뢰는 잘 못 하겠어. 예. 그리고 이렇게 왜요라고 묻는데, 그건 객관적인 뭐라나 어떤 근거를 대기보다, 실제로 뭐 주진우가 박근혜 무슨 섹스 비디오 얘기까지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정병국인가? 걔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뭐 야동이 떠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있냐고. 근거를 댔냐고. 안 됐잖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정두원. 진짜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거짓 정보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 거짓 정보들을 특히나 뭐라 그러나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 아무리 서울대 공대를 나와도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런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 서울대 이과대학을 나와도, 자연대학을 졸업을 해도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기본기가 없으면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배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이게 거짓 정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거짓 정보, 내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군 관계 시청자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정말 그럴싸한 화면이야.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오바마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막 진짜 어떤 뉴스 제목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걸 막 퍼돌려. 그래갖고 트럼프를 다 찍은 거야. 이 약간 좀 무식한 미군들하고 뭐라 그러나 이 가난한 서민들하고. 그런데 내가 보여주세요 그랬어. 증거를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더라고. 없는 거야. 링크가 안 돼. 가짜 링크야. 가짜 링크인데, 가령 어저께도 그 손석희 뉴스에 나오잖아. 무슨 미국의 무슨 저기 유명한 사람이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거를 지금 박사모에서 돌린다는데 근거가 없는 거야. 가령 우리가 뉴욕타임즈에 어떤 보도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링크를 달잖아. 그러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쟤네들의 주장에는 절대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이래. 무슨 소장. 없는 인물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증거야. 증거를 잠깐만, 내가 지금 나한테 나 똥 싸고 오면 증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배야. 갑자기 설사가. 잠깐만 기다려. 증거. 자, 증거. 지금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거 아세요? 정보 독점? 정보의 빈부격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뭐냐? 지금 지배자들이,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정보를 뿌리는 거야. 막 그 쓰레기 정보들을 막 뿌려가지고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의 시대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 뉴스의 시대에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놈들, 지네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고급 정보로 지네들은 이미 돈을 다 알짜배기로 나눠 먹어.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털 때, 그때 정보 뉴스에다, 경제 뉴스에 팔아가지고 주식을 파는 그런 식이야. 경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면 늦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찌라시를 보고 막 사잖아. 찌라시도 이미, 찌라시가 돈다는 것도, 찌라시가 뭐냐면, 증권가에 돌고 있는 B급 정보야. 그러니까 비밀 정보, 그러니까 비공식 정보. 찌라시라는 말이 증권가에 돌고 있는 비공식 정보지를 찌라시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어느 주식이 대박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부자들이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찌라시들은, 이미 단물 다 빠지고, 여러분들한테 떠넘길 때 뿌리는 찌라시. 근데 그 찌라시 믿고 주식을 샀어. 근데 이게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 경제뉴스에다가 막 붐업을 해가지고 경제뉴스에서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러면 또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막 살 거 아니야. 그때 비싼 값에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10배, 20배 뻥튀기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찌라시 보고 사가지고 경제뉴스에다 한 2배로, 2배 정도 먹고 빠지고, 그럼 경제신문 보고 산 애들이 22배 손해를 보는 거야. 40배 손해를 보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보는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고, 가짜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를 못 보게 하는 거. 야바위지. 일종의 정보 야바위야. 지금의 종편이나 이런 미디어,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가짜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바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해? 망치부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은 거짓 정보 중에 진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망치부인 방송을 봐야 돼. 왜? 내가 이걸 정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딱 하나야. 근거. 나는 어떤 어떤 뉴스든 증거로 확인해.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해.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뉴욕 갔을 때 그 뉴욕 갔을 때 최순실 막 문제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뭐 최순실의 딸이 애를 낳고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지랄 나올 때 이거 죄가 되냐? 그런 질문 했잖아. 기억나? 최순실의 애가 뭐 딸이 애를 낳았네 어쨌네 뭐 그러면서 뭐 저기 흉을 볼 때 그때 내가 그랬어. 그게 무슨 죄냐? 죄가 안 됐어. 그다음 최순실이 민간인인데 무슨 저기 직권남용이 되냐? 나중에 그게 박근혜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내가 인정한 거였지. 그 전에 인정 안 했잖아. 맨 처음부터 얘네들은 최순실만 터뜨렸어요. 기억나요? 얘네들이 맨 처음에 잡았던 건 박근혜가 타겟이 아니었어. 솔직히 최순실이 타겟이었어. 그래서 최순실을 막 터뜨려가지고 이게 최순실이가 700 몇십억을 박근혜가 멍청하니까 박근혜를 살살 꼬셔갖고 700 몇십억 뒷주머니를 찬 거야. 그 재단으로. 그러니까 재벌들이 언론을 통해 갖고 최순실의 비리를 터뜨려서 최순실의 그 뭐라 그러나 최순실이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최순실을 터뜨리고 박근혜를 협박해서 내년 대선에서 손 떼라. 그게 쟤네 목적이었어. 맨 처음 목적.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돌아본 결과야. 자, 8월 달에 이명박이가 이번 대선은 내가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 그렇게 발표해. 그 다음에 터진 게 최순실 사건이야. 그 전에 뭐가 터졌냐면 우병우, 이석수가 한 판 딱 붙어. 챙챙 그러면서 붙어갖고 박근혜가 이석수를 이석수를 압수수색해갖고 싹 뺏어버리잖아. 그 이석수가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대립해갖고 소위 자기네 그 청와대 비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석수가. 그러니까 그 이석수를 우병우가 그걸 알고 그래서 붙은 거야. 그래갖고 붙어갖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박근혜가 이석수를 쳐가지고 사무실에서 다 뺏어갔어. 그리고 얼마 안 돼갖고 이명박이 나타나 이번 대선은 내 손으로 치르겠다.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최순실 사건이야. 시점상. 그치? 그렇게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모든 일은 작년 8월쯤에 우병우 장모가 무슨 1200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우병우가 거기 갔다. 그런 뉴스가 뜬금없이 조선일보인가에 나와. 그치? 그러면서 뭐지? 아니 뭐 땅을 팔았는데 거기 간 게 왜 문제지? 근데 이제 이게 우병우를 이쪽에서 친 거야. 이명박 쪽에서 딱 쳤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거 정보 근원지가 어디야? 이석수야? 그리고 이석수를 쳤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 판 땅땅 붙어갖고 이석수가 삐져갖고 그만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번 대선을 책임지겠다. 내 맘 내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막 손석희에서도 진짜냐? 너 무슨 얘기냐니까.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 뭐 이러면서 대충 넘었어. 그래놓고 9월달 터진 사건이 최순실이야. 그래서 9월 10월달에 최순실 개인의 비리로 몰아간 거야. 이대의 뭐 문제, 이대의 부정입학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이 문제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개인의 비리로 막 몰아가.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나 손석희가 욕먹는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연관고리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 사건을 막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이 주도했어. 조중동이 주도하면서 막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는데 나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 여기서 걸릴 게 뭐냐?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진경준 전부 다 연관된 사건이야. 검사들끼리 막 비리가 터지잖아. 검사들끼리 비리 터지는 게 이게 다 세력 다툼이었던 거야. 서로 이렇게 이놈이 반역자요. 그래갖고 매우 쳐라. 그럼 막 주리를 틀던 그 시대를 한 거야. 진경준 잡혀 들어가고 뭐 누구 잡혀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서로 이제 자기 라인에 그 검사들끼리 이제 막 잡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최순실 문제가 박근혜하고 직결 연결되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야. 타블렛. 그 타블렛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타블렛 사건이 없었더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무관했어. 그냥 최순실을 계속 최순실 건으로 박근혜를 압박해서 너가 대선에서 손 떼라. 그게 이명박 측의 요구였던 것 같아. 그런데 타블렛 PC가 터져.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돌려 이런 거야. 내가 볼 때 미디어들이 돌리기로 한 거야. 사건 확대시키기로. 그래갖고 확대시켜갖고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가봐. 생각해봐. JTBC에서 타블렛을 확 가져간 게 언제냐면 그 보도하기 2주 전이야.
그럼 이미 박근혜나 얘네들 다 알았단 얘기야. 대책을 수립했겠지. 그래서 JTBC가 언제 보도할까? 내가 볼 때 JTBC 안에도 다 쟤네들이 도청장치도 했을 거고 무슨 내부적으로 오고 한 얘기 다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JTBC에서 최순실 타블렛을 터뜨릴 것 같다. 그날 일부러 개헌 발표한 거 아니냐고. 뜬금없었잖아. 박근혜 개헌 발표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였어. 그 전까지 박근혜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갑자기 개헌하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볼 땐 개헌 얘기를 터뜨려서 이 최순실 타블렛을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언론들이 특히 삼정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